네, 맞아. 자, 그럼 우리 페이지 어디 보냐면 80쪽 보세요. 자, 80쪽 보시고, 자, 주문 건너뛴다고 그랬는데 왜 80쪽을 왜 볼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자, 주몽이 가장 기본적인 영웅 이야기 구조입니다. 홍길동도 일종의 영웅 이야기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영웅 이야기 구조다라고 부를 때 어떤 구조인지를 꼭 알아야 돼서 얘를 보고 뒤로 넘어갈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영웅이다 하면 고귀한 혈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귀하게 태어나요. 주몽이 가장 대표적인 영웅 이야기라고 했죠. 주몽 누군지 알아요? 네. 네, 뭐 하는 사람? 고구려. 그래, 고구려를 건국했어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당근하는 거지. 유아는 누구 딸이게? 당근하는 거지. 하늘신의 아들이 아빠, 물을 신의 딸이 엄마. 그래서 얘가 고구려 만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고 물을 신의 딸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물속에서 물고기랑 막 거북이가 나와가지고 다리 만들어 주잖아. 알지? 자, 그래서 자 아버지가 천재 하나님의 아들 이름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그래 맞아 해모수고 어머니는 물을 다스리는 하백의 딸 유하야. 근데 일반적으로 태어나면 안 돼. 특이하게 기이하게 태어납니다. 자, 햇빛이 유하를 막 쫓아와. 계속 피하면 햇빛이 또 따라오고 피하면 또 따라오고. 비춘 후에 뭐를 낳아? 그래, 알을 낳아. 자, 그리고 나서 이 알을 막 갖다 버리는데도 막 짐승들이 막 보호해줘. 막 잡아먹지 않고 막 보호해줘. 그러다가 그렇지.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나죠. 자, 어쨌든 알을 깨고 주몽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도 있잖아요. 김수로? 응. 김수로는 무슨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닭이 우는데 갔더니 무슨 금 상자가 있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았나? 자, 어쨌든 자 어려서 죽을 꿈이 보통 어려서 버림받거나 죽을 위기에 처해요. 자, 그러다가 조력자를 만나 짐승들이 알을 보살펴주고 자, 비범한 능력을 지닙니다. 우리 이것만 알면 돼. 보통 일반적인 구조는 고귀한 혈통과 기이한 출생. 자, 그리고 태어났는데 남들과 다른 능력. 자, 주몽은 어때? 4살 때 이미 활을 만들어 쏘는데 쏘자마자 백발백중이어서 이름을 주몽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앞날을 예측합니다. 우리 앞날을 예측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언자죠. 선견지명이라고요. 자, 그리고 자라서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위기에 처한다. 이게 4번째. 자, 근데 위기에 처하는데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요. 근데 이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조력자가 도와줘요. 자, 누가 나타난다고? 물고기랑 자라. 물고기 자라. 자라들. 물고기 자라들이 나타나서 다리를 만들어줘서 강을 건너고 결국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뭐라? 고구려를 건국한다. 아니 결론 중요한 거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가 영웅 일대기 구조. 자, 영웅은 고귀한 혈통 그리고 기이하게 태어나는데 태어나도 남들이랑 다르게 비범한데 위기가 있고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해서 결국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이것을 영웅 일대기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옆에는 영웅 일대기적 서사구조 나오고 있고요. 넘어가서 바로 홍길동전으로 볼게요. 자,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
소설입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 이거 주먹이랑 아닐 거예요. 건너갈게요. 자,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이고요. 자, 물론 이전에 한글로 된 작품들이 있는데 이건 번역본이기 때문에 최초의 한글로 인정하지 않고 한글로 바로 쓰여진 거. 홍길동전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자, 허균. 자, 허균이 썼어요. 저 집에 있어요. 원본? 네. 원본이 아니고 전문이 있겠죠. 네. 자, 네. 허균이 누구냐면 허균은요. 혹시 영화 광해 봤니? 광해? 안 봤어요? 거기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데. 광해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광해군 때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에 나오는데. 영화 광해 보면 거기 류승룡 배우가 허균 역할이거든. 알아요. 그 사람 알아요. 누군지 알죠? 자, 허균 역할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보세요. 자, 허균은 되게 높은, 거기 그러니까 왕 옆에 바로 있어. 되게 높은 관직에 있었던 문신인데요. 스승님이 서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때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소설을 썼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사실 이거 홍길동전을 보려면 뒤로 넘어가서 조선시대 신분사회를 먼저 보고 나서 봐야지 이해가 더 잘 돼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 뒤로 넘어가면 몇 페이지냐? 91쪽 한번 가볼게요. 자, 91쪽 보시면 먼저 그림 보면 벼타작이라는 김홍도의 민화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때? 일한 애들 막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뒤에 옷차림도 다르죠. 옷차림부터가 다르고 양반인 것 같아요. 갓을 쓰고 비스듬히 누워서 일하는 걸 구경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신분이 다르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민화가 나오고 있고, 자, 그럼 보자. 요걸 알아야지 홍길동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신분은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 신분을 나누는 법을 보면 두 개로 나뉘는 거야. 두 개로. 두 단계. 양인과 천인인데 법만 그랬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양인을 또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누는데 차별이 심했어요. 자, 양반은 특권을 누리던 지배층으로 본래 문반과 무반을, 문반하면은 글공부에서 관직에 나간 사람, 무반하면 무예를 익혀서 관직에 나간 사람. 문반,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가운데 탁 앉고 양쪽으로 두 줄로 신하들이 늘어서 있죠. 그러니까 문반과 무반이 줄을 다르게 써요. 문반 여기서 쓰면 무반 이쪽에 쓰는 거야. 그래서 양쪽에 반이 쓴다 해서 양반이 되는 겁니다. 파란 색깔이랑 빨간 색깔. 그걸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자, 점차 신분의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중인은 양반층 아래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신분 계층으로 기술관, 향미, 서리, 토관, 설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자, 중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탑 같은 거 보면 탑도 있고 옆에서 막 하는 애들이 이방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중인이고, 그리고 통역사 이런 애들도 중인. 자, 그리고 아니요. 자, 상민은 평민 또는 양민이라고도 하며 이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며, 생산활동이라는 건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이런 거야. 자, 그리고 자, 전세, 역, 공납 등의 의무를 졌으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나라에서 나와서 일하라면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거야. 가장 최하층인 천인에는 노비를 비롯하여 백정, 광대, 창기 등이 있었습니다. 자, 뭔지 다 알죠? 자, 홍길동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얼은, 자, 서얼 누구? 길동이가 서얼이야. 서자.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의 자식을 이르는 말로, 상민일 경우에는 어머니가 상민이면 서자고 어머니가 노비일 경우에는 얼자라고 불러요. 우리 길동이 엄마는 누구게?
노비. 그래, 맞아. 우리가 보통 홍길동을 서자라고 알고 있었지만 길동이는 얼자인 겁니다. 얼자. 자, 서얼은 중인 계층에 속하지만 가문의 대를 이을 수도 없었고, 왜? 양반이 아니에요. 반쪽만 양반인 거니까 대를 못 이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품계가 제한되어 있었으니까 높이 못 올라가요. 고려 시대에는 서얼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었으나 조선 초기에 성리학사상, 그러니까 유교가 강화되면서 서얼의 등용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조선시대 서얼은 문과 시험을 못 봐. 내가 공부 진짜 잘하는데 나 서얼이야. 그럼 문과 시험을 못 봐. 문인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문반은 못 들어가. 자, 그래서 일부는 잡가에 응시하여 기술관이 되거나 무술을 익혀서 무반직에 등용되기도 해. 근데 아까 뭐라고? 높이는 못 가. 조선 후기에 서얼은 양반의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자. 자, 그러면 어떻다? 조선 후기 말고 여기부터 서얼은 양반의 자제지만 관직에 등용되지 못한다는 거. 서얼, 허통. 자, 서얼을 올려달라 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상소를 집단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성과로 정조 때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들어봤니 이런 이름들? 앞으로 많이 듣게 될 이름들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도 서얼이란 말이야.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안 뽑아줬다면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다 놓쳐버렸을 거야. 자, 서얼 출신 인물들이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라는 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서얼 출신이구나.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응? 이덕무는 알아요. 자, 이덕무는 국어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덕무는 국어 시간에 많이 나오고 유득공, 박제가 이런 사람들은 역사 시간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아니요, 중학교 올라가면 역사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전체 줄거리. 자, 우리 전체 줄거리만 간단히 보고 길동은 서얼로 태어나 호부호영하지 못하고, 자, 호부호영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거. 왜 호부호영 못한다고? 신분이 다르니까. 아버지랑 형은 양반이고 길동이는 얼자니까 못해. 자, 그래서 천대받는 현실의 괴로움을 느낀다. 또한 홍판사의 첩인 곡산댁이 또 있어요. 얘가 길동을 죽이려고 첩자를 보냅니다. 근데 길동이가 도수를 부려서 첩자를 죽이고, 그리고 관상가도 죽이고, 그리고 곡산댁도 죽이려다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첩이니까 살려준다 하고 집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활빈당의 무리가 되는데, 활빈당이라는 말의 뜻이 빈이 가난할 빈, 활이 살린다.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무리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자, 출가한 길동이가 산에 올라갔더니 도적의 무리가 우두머리 선발대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두머리를 뽑을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엄청 큰 바위가 있는데 이걸 들어 올리면 우두머리를 뽑겠다라고 해서 길동이가 그럼 나도 한번 출전해볼까? 해서 길동이가 출전해요. 사람들이 다 비웃어. 너 같은 소년이 돌을 어떻게 드냐? 막 비웃는데 길동이가 한번 해보겠다 하더니 이걸 번쩍 들어서 집어 던져요. 멀리.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래서 얘를 우두머리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길동이가 활빈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의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 것은 탐하지 않고 전국의 탐과 놀이들을 혼내주고, 자,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한테 그것들을 나눠줍니다. 자, 그랬더니 양반들이 가만 안 있었겠지. 그래서 막 왕한테 막 상소 올리고 막 길동이 때문에 죽겠어요 막 해가지고 길동이를 잡아들려고 하지만 길동이는 워낙에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길동을 잡지 못하죠. 자, 그리고 나서 길동이 뭐라고 하냐면 나 잡으려고 해도 아마 못 잡을 겁니다. 왕한테 짠 나타나서. 만약에 나한테 병조판서 벼슬을 내려주면 내가 군소리 없이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신분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막 반대를 해. 걔 지금 기고만장한데 병조판서까지 내려주면 어떡합니까? 막 하다가 그래. 그러면 병조판서를 내려준다고 하고 그 신분, 왕한테 인사드리러 올 때 그때 잡읍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병조판서 벼슬을 줍니다.
하지만 또 얘네들을 약 올리면서 떠나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 율도국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벌하고 뭐를 만든다? 이상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나쁜 놈이어서 도둑이 된 게 아니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둑이 된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아주 태평한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 아까 영웅 일대기 구조라고 했죠? 길동이는 얼자지만 아버지가, 우리 고귀한 혈통 아버지가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판서예요. 판사요? 판서, 홍판서. 자, 홍판서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자, 기이한 탄생인데 이 홍판서가 되게 신기한 태몽을 꿔요. 엄청난 태몽. 그래서 와, 이거는 아주 대단한 아기가 나오겠는걸? 그래서 아기를 갖기로 결심하게 돼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게 길동이야. 자, 그래서 고귀한 혈통 물론 반쪽이지만 반쪽이어야만 얘가 되는 스토리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자, 그리고 대단한 태몽으로 태어납니다. 기이한 출생. 자, 태어났는데 길동이가 어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비범한 능력. 하지만 서자라고 보통 나오니까 그냥 서자라고 할게요. 서얼이라서 엄청난 차별을 받죠. 이게 고난과 시련. 특히 밖으로 나가서 활빈당 무리를 만들지만 왕이 계속 잡아 죽이려고 해. 이런 것도 고난과 시련.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뭐한다? 율도국을 건설한다. 이런 것이 영웅 일대기 구조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간단 확인 가볼까요? OX 해봅시다. 길동은 어머니와의 갈등. 자, 어머니와 갈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 출강 길동은 활빈당을 조직해서 전국에 탐관오리를 벌한다? 맞아요. O. 자, 길동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 정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율도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동이가 왜 조선의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떠났는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아니 작품에 대해서 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율도국의 왕이 된 길동 자 태평성대 누린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봅시다. 아이고 어디로 갑니까? 읽을게요. 자 봅시다. 길동이 점차 자라 8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할 지경 정도. 자 우리 여기 볼까? 자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를 할 정도였다. 자 뭐예요? 비범한 능력. 우리 보통 이런 거 뭐라 그래? 문, 일, 지, 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 얘는 100을 알아. 좋겠다. 네, 좋겠죠? 자, 그래서 공은, 자, 공이 누구야? 공은 아버지야. 더욱 귀여워하면서도, 자, 아버지가, 홍판서가 귀여워하면서도 출생이 천해. 자, 출생이 천한 것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우리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이 많아요. 자, 그래서 길동이들 아버지니 형이니 하고 부르면 즉시 꾸짖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길동이 10살이 넘도록 감히 부형을 아버지나 형을 부르지 못하고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한탄하면서 마음 둘 바를 몰랐다. 자, 그러면 종들도 막 무시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느 가을철 9월 보름께가 되자 달빛은 처량하게 비치고 맑은 바람은 쓸쓸히 불어와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였다. 자, 이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집니다. 누구? 길동이가. 그때 길동은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맹을 본받지 못할 바야. 자, 공맹은 공자, 맹자.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정서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에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얘가 제일 되고 싶은 건 뭐예요? 공맹을 본받는 거. 공맹을 본받는다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공자, 맹자의 학문을 익혀서 관직에 나가는 거. 아까 우리 서자, 얼자 나왔었는데 문반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반이 될 수 없어. 조선시대의 신분제 사회고요. 문반이 무반보다 더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반이 못 되면 그러면 차라리 병법, 군사술. 자, 이거라도 익혀서 대장이나 허리춤에 차고 없다 대장이 돼서 자, 종정서말 동쪽 서쪽을 정벌하고 다니는 거. 이거 그러니까 문반이 못 되면 무반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못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자, 이거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면 유교적 출세주의.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유교적 출세주의. 나라의 어떤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부유한 거 말고 뭘 원하시니? 열심히. 그래, 공부를 잘해서 근데 공부를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여기서 돈을 잘 벌고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시잖아. 이런 게 약간 유교적인 생각에서 이어지는 거야. 유교적 출세주의고요. 자, 그리고 이름을 만대에 빛낸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입신 양명. 몸을 일으켜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친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서 이름을 알리는 게 입신양명. 또 유방백세라고 합니다. 유방백세. 아름다운 이름을 대대손손 알린다. 자, 그래서 요런 꿈을 가지고 있어. 길동이는 요런 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찌하여 일신 이한몸 정막하고 부형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지라.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너무 슬프다 해가지고 말을 마치며 뜰에 내려와 검수를 익히고 있었다. 그때 마침 자, 이런 것이 우리 고전소설의 특징인데 그렇지 우연성.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느냐? 길동은 공경하는 자세로 대답했다. 소인. 자, 중요한 거 나오네. 자, 우리 여기서 아버지와 길동이의 신분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만약에 길동이 왜? 길동이는 길동이에요. 길동인데요. 길동이. 근데 우리가 한자어 리을 뒤에 된소리로 발음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동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런 걸 된소리 대견상이라고 해요. 자, 소인. 자, 소인은 누가 누구한테 자신을 칭할 때 소인이라고 할까? 그렇지, 높은 사람. 신분이 나보다 높은 사람 만나면 소인이라고 하는 거야. 신분이 다르다. 만약에 길동이가 아버지랑 똑같이 양반이라면 뭐라고 불러야 돼, 자기를? 높은 사람. 나. 나를 길동이. 무슨 아버지한테 길동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네. 저는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나 아니고. 자기 자신은 소자. 들어보다 보니 소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소인이라고 해서 아니요. 아버지와 신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 소인은 마침 달빛을 줄기는 아니야. 중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인 줄 아옵니다만. 자, 길소 소인에다 써놓을까? 아버지와 신분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여기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라고 얘기했어.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만민 평등 사상.
소분, 첨부, 인권. 들어봤어요, 여러분 말? 아니요. 네. 자, 사람이 귀하다. 자, 이런 사상 가지고 있는데, 자,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자, 나 사람도 아니에요. 했죠? 공은 그 말의 뜻을 짐작했지만, 짐작은 되는데, 일부러 책망 뭐라고? 꾸짖는다고 우리 어휘에서 봤었죠? 자, 일부러 꾸짖는, 체하며. 자,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화난 척 하는 거야. 체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했다. 길동이 저라고 말씀드리기를 소인이 평생 서로 하는 바는, 자, 지금 계속 나오네. 소인이 대감, 자, 아버지라고 못했죠. 이렇게 그냥 아버지가 하면 안 돼. 안 돼요. 왜요? 안 돼. 아버지가 허락해줘야 돼. 아 진짜 이상하네. 자, 네, 이상하죠? 신분사회라서 소인이 대감 정기를 받아. 자,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신분 차이. 아니 아버지가 못해줄 거면 왜 나온 거야? 그러게요. 자,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또 나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나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이런 것은 유교사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적삼을 적셨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공이 듣고 나자 비록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 마음을 위로하면 마음이 방자해질까. 우리 방자하다도 우리 예전에 어휘에서 했어. 건방져질까봐 염려되어 크게 꾸짖어 말했다. 알긴 알지만 혼냅니다. 자, 재상 집안에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자, 너만 그러냐 이 얘기죠. 너만 그래? 다 그래. 자, 너만 그러는 거 아닌데 너 왜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당시 신분제 사회고 남자가 여러 명의 첩을 둘 수 있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첩제도, 처첩제도 혹은 축첩제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처첩제도는 아내는 첩, 아내 뒤로 들어오는 여자들은 처가 있고 그 다음 첩을 줄 수 있다. 지금 안 되지. 지금 안 돼. 지금 큰일 나죠. 지금 큰일 나. 자, 그래서 자, 처첩제도가 있었다. 네가 어찌 이다지도 방자하냐라고 했고, 앞으로 다시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겠다. 자, 아버지는 어떻다? 현실이 그런데 너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 현실에 순응하는 인물. 순응, 따른다, 응한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하나도 못 얻었지? 이제 엄마한테 갑니다. 하루는 길동이 어미 침소애가 울면서 아뢰었다. 소자, 모친과,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자. 소자, 모친. 자, 아까 아버지 부를 때랑 다르죠? 소인, 대감 했는데 이번에는 소자가 모친과 더불어, 아이고, 여기서 엄마라는 부를 수 있고요. 뭐라고 했냐면 전생 연분이 중하여 금세 모자가 되었으니, 자, 지난 인생의 지난 삶의 인연으로 우리가 엄마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룻배와 행인에서 했지. 이거 뭐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천생연분 아니고 윤회사상. 우리가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라니까. 인연이 끊어지면 안 만났는데 인연의 끈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다음 생에 또 만나고 다음 생에 또 만나고 하는 거, 이게란 말이야. 여기서는 불교 사상도 나옵니다. 불교. 그 은혜가 지극하옵니다. 그러나 소자의 팔자가 기박하여 천한 몸이 되었으니 풍운하니 깊사옵니다. 장부가 세상에 살면서 천대를 받음이 불가한지라 소자는 자연히 설움을 억제하지 못하여 모친 슬하, 우리 슬하도 우리 어휘에서 나스걸 무릎슬 아래하, 무릎 아래인데 이게 뭐냐면 보살핌 아래, 어머니의 슬하,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에서 떠나려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모친께서는 소자를 염려하지 마시고 귀한 몸 잘 돌보십시오. 그 어미가 듣고 나서 크게 놀라 말했다. 세상가의 천생이 너뿐이 아닌데, 엄마도 똑같은 말 하네. 야, 너만 천한 출생이 아닌데, 재상 집안에
너 같은 얼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찌 마음을 좁게 먹어 어미 간장을 태우느냐? 자, 역시 엄마도 현실 수능적이다. 자, 엄마랑 아버지가 현실 수능적이라면 길동이는 어때요?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자, 넘어갈까?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까 곡산떼기 죽이려고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사객을 보냅니다. 사객. 사경쯤 되자. 자, 사경이 나오는데요. 자, 사경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요? 하루를 5경으로 나눴을 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자, 사경쯤 되자 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천천히, 비수면 칼을 들고 천천히 방문으로 들어오는지라.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주문을 외니 호련 한 줄기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자, 여기서부터 주문을 외더니 갑자기 바람이 샥 일어나면서 지금 간대였고 첩첩산중에 풍경이 굉장하였다. 놀란 특제는 길동의 조화가 묵은 끝이 없는 줄 알고 비수를 감추며 피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길이 끊어지면서 승암절벽이 가로막자. 방인데 방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피리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한 소년, 자, 길동이가 나귀를 타고 오며 피리불기를 그치고 꾸짖었다. 자, 어때요? 자, 고전소설의 특징인데요. 약간 비현실적인. 현실적이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전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전기라는 건 되게 기이하다. 기이하다. 자, 그리고 길동이 어떻다? 비범한 능력을 지녔구나. 주문을 외웠더니 갑자기 막 이래. 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가? 무죄한 사람을 해치면 어찌 천벌이 없으랴? 천벌 받을 거야? 하고 주문을 외니 또 주문을 외웠어. 호련히 갑자기 검구름이 일어나며 큰 비가 물을 퍼붓듯이 쏟아지고 모래와 자갈이 난리였다. 특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길동이었다. 제주가 대단하다고 여기면서도 어찌 나를 대적하리오 하고 달려들면서 소리쳤다. 너는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초란이 누구라고? 홍판서의 또 다른 척. 무녀와 관상녀로 하여금 상공과 의논하게 하고 너를 죽이려 한 것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랴 라고 했어. 자, 여기서 여기 부분이 전기적이고 기이한 부분이고요. 갑자기 무녀는 뭐고 관상가는 뭐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궁금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소란이 질투한댔잖아. 왜? 길동이가 너무 비범하니까 상공이, 홍판서가 길동이를 사랑하는 거야. 너무 이뻐해.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곡산 때, 다시 말하면 초란이가 질투가 나는 거야. 자기는 아들이 없거든. 자기가 그 상공의 사랑을 뺏길까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상공이 사랑하는 길동이를 제거해야겠다. 라고 앙심을 품습니다. 근데 그냥 죽일 순 없잖아. 상공이 아끼는 앤데. 그래서 무녀한테 물어봐. 얘를 어떻게 하면 없을까? 했더니 야, 저기 어디 가면은 관상 잘 보는 사람 있어. 걔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죽일 수 있게 해줄게. 해가지고 관상가를 또 데리고 와요. 관상을 보는 여자가 이제 쫙 옵니다. 오더니 쓱 봐. 나 관상 잘 보는 사람입니다 하고 와요. 이때는 관상을 또 되게 믿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홍판서가 온 김에 잘 됐다. 저기 우리 귀한 아들들이 있는데 관상 한번 봐봐. 해가지고 여자가 쓱 보더니 길동이를 딱 보고 약간 머뭇머뭇해. 막 머뭇.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때? 머뭇머뭇하면 더 듣고 싶잖아. 왜 그래? 하고 물어보니까 제주는 되게 비상한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좀만 얘기할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단 말이야. 보면서 계속 물어봐. 뭔데 말해봐. 했더니 근데 제가 왕이 될 쌍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조선시대 왕이 될 쌍이면 무슨 얘기게? 왕이 이미 있잖아. 이씨조선이잖아. 근데 반란을 영모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영모를 만약에 저질렀어. 그렇게 되면 영모를 할 상이라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우리 집안, 홍판서 집안 어떻게 되겠어? 맞아. 삼족을 멸하라 이거 들어봤죠? 다 죽는단 말이야. 멸살이야 멸살. 몰살. 그러니까 그 홍판서가 고민에 빠져요. 시름시름 알아. 그래서 병들어 누워. 그러니까 이때다. 그래서 초란이가 이 홍판서의 아내한테 가서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홍판서가 저렇게 쓰러져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길동이가 우리 집안에
재앙을 불러올 것 같은데 없앱시다 막 합니다. 그럼 아내가 오케이 한 게 아니야. 아 그래도 핏줄로 이어져 있는데 걔를 어떻게 죽이겠니 막 하니까 아니에요. 집안이 중하지. 자손이 귀합니까? 집안이 더 중하죠. 이때 당신 집안이 제일 중한 거야. 그래서 그래 어차피 홍판서도 쓰러져 있으니까 그럼 네 뜻대로 해라 해서 자객을 보냈다. 그래서 이 자객이 야 내가 너한테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초란이랑 문현랑 관상가가 너한테 시킨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혼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뭐래? 네가 재물을 탐내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니 너같이 무도한 놈은 죽여서 후한을 없애겠다 하고 칼을 드니 특제의 머리가 방 가운데 떨어져. 자 특제 죽였죠? 자 그리고 나서 길동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날 밤에 바로 관상녀를 잡아와 특제가 죽어있는 방에 들이쳐박고 꾸짖기를 네가 나와 무슨 원수 줬다고 초란과 짜고 나를 죽이려 했느냐 하고 칼로 치니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아이고 처참하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서술자가. 서술자가. 우리 아까 서술자는 3인칭이니까 작품 밖에 위치하는데 작품 밖에 위치한 사람이 뭐래? 아이고 이거 처참하네 라고 사건에 직접 개입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전지적 시점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전지적 시점이기 때문에 쓸 수 있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부르고 우리 이런 걸 편집자적인 논평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죠 갑자기. 자 이때 길동이 두 사람을 죽이고 하늘을 살펴보니 은하수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빛은 희미하여 마음은 더욱 울적해졌다. 분통이 터져 초란마저 죽이고자 하다가 상공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칼을 던지고 달아나 목숨이나 건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안 죽이기로 해요. 바로 상공 침소애가 자, 아버지한테 하직 인사, 자 떠나기 전에 하는 인사 올리고자 하는데 마침 공도 창밖에 인기척을 듣고서 창문을 열고 살폈다. 공은 길동임을 알고 불러 말했다. 밤이 깊었거늘 네 어찌 자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느냐. 길동은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소인이 일찍 부모께서 낳아주신 길러주신 은혜를 만분의 1이나마 갚을까 하였더니 집안에 옳지 못한 사람 누구 초란 곡산댁 이 있어 상공께 참소하고 소인을 죽이고자 하기에 자 나 뭐하면서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요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상공을 모실 길이 없기로 오늘 상공께 하직을 고합니다 하기에 공이 크게 놀라 물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길동이 대답했다. 날이 밝으면 자연히 아시게 되려니와 소인의 신세는 뜬구름과 같사옵니다. 상공에 버린 자식이 어찌 갈 곳이 있겠습니까? 자 길동이 두 줄기 눈물을 감당하지 못해 말을 이루지 못하자 공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타일렀다. 내가 너의 품은 한은 짐작하겠으니 오늘부터는 자 뭐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좋다. 자 지금 길동이 소원 하나 풀었네. 호보호영을 허락해 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모실 수는 없죠. 왜? 내가 지금 사람 다 죽였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떠납니다. 자 떠나고 이제 의적 활동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에서 길동이를 잡으려고 한단 말이야. 자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죠. 자 그랬더니 야 홍길동 도대체 어느 집안 자식이야? 하고 봤더니 홍판서 자식이래. 그래서 왕이 홍판서랑 형 홍인형이를 불러서 홍인형이를 어떤 자리 벼슬을 주고 야 니네 둘이 책임지고 길동이 잡아와.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길동이가 안 잡히면 아버지랑 형이 곤란해지자. 그래서 형이 방을 붙인단 말이야. 길동아 너는 뭐 이렇게 하면은 너 죄가 중하다. 막 어쩌고저쩌고 붙여. 그래서 길동이가 아버지와 형을 구하고자 일부러 잡힙니다. 뭐라고 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부형. 아버지와 형을 위태로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니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대감께서 아버지가 당초에 전에 천한 길동을 위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게 하셨던들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요 부분. 자,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바로 적서 차별 제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적서 차별 제도니까 인물과 사회의 외적 갈등 때문이에요. 자, 지나간 일은 말해봐야 쓸데없거니와 이제 소재 저를 묶어 서울로 올려 보내십시오. 자, 소재라고 했으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형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고는 다시 말이 없었다. 감사는, 자, 형은 이 말을 듣고 한편 슬퍼하면서 한편 공문을 쓰고는 길동의 목에 칼을 채우고, 자, 죄인 목에 씌우는 거 뭔지 알죠? 나무 판때기로 된 거? 네, 그걸 채우고 발에 착고를 채워 죄인 호송용 수레에 태웠다. 건장한 장교 10여 명을 뽑아 호송하게 한 뒤 주야로 낮밤으로 갑절의 길을 가도록 시켜 올려보냈다. 가급 백성들은 길동의 제주를 들었는지라 잡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길에 모여 구경을 하였다. 이때 자, 우리 이런 거 있어. 이때 팔도에서, 자, 팔도 우리나라 8개의 도, 경기도, 뭐 강원도 이 도, 자,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 올리니 조정과 서울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를 아무도 몰랐다. 임금이 놀라서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으고 몸소 죄인을 다스리는데 8명의 길동을 잡아 올리니 그들이 서로 다투면서 말하기를 네가 진짜 길동이지 나는 아니다 하고 서로 싸우니 자, 어때? 말이 안 되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비현실적이고 전기적, 기이하다. 자, 전기적이다. 자, 임금이 괴이히 여겨 즉시 홍판서를 불러 말했다. 자식을 알아보는 데는 아비만한 자가 없다하니 저 8 중에 경의 아들을 찾아내라. 홍판서가 황궁하여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뢰었다. 신의 천한 자식. 여기까지. 자식, 길동은 왼편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사오니 왼쪽 다리에 점 있어요. 그것으로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8 길동을 꾸짖기로 지척에 가까이 임금이 계시고 아래로 아비가 있는데 내가 이렇듯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아끼지 말라. 자, 지금 유교사상이죠? 하고 피를 토하면서 엎어져 기절을 하였다. 임금이 크게 놀라 걸레의 약국의 지시에 치료하게 하였으나 효험이 없었다. 8 길동이 이를 보고 일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머니에서 환약 1개씩을 꺼내어 입에 들이우니 홍판서가 잠시 후 정신을 차렸다. 전기적이면서도 길동이의 효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할게? 바로 길동이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 지금 걸레의 약국도 이 사람을 낫지 못하겠고 그리고 군인들도 길동이를 못 잡아. 그러니까 조정에 있는 것들이 별로 능력이 없다. 이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길동등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8 길동이니까 신의 아비가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었사온데 신이 어찌 감히 나쁜 짓을 하오리까마는 신은 본래 천한 종의 몸에서 났는지라 그 아비를 아비라 못하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와 평생 한이 맺혔기에 자, 그래서 적서차별 때문에 집을 버리고 도적의 무리에 참여하였사옵니다. 그러나 백성은 추워도 범하지 않고 각 읍수령이 백성들을 들볶아 착취한 재물만 빼앗았을 뿐입니다. 자, 당시 뭐가 있었다? 탐관, 오리들이 많았다. 당시 탐관오리들이 많았다라고 왕에게 알린 거야. 이제 10년이 지나면 조선을 떠나 갈 곳이 싸우니 율도국 간다고 그랬죠? 엎드려 빌건대 성상 임금께서는 근심하지 마시고 신을 잡으라는 공문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말을 마치며 8명이 한꺼번에 넘어짐으로 자세히 보니 다 풀로 만든 허수아비였다. 역시 전기적이죠. 임금이 더욱 놀라며 진짜 길동을 잡으라는 공문을 다시 팔도에 내렸다. 자, 하지만 어때? 역시 잡을 수는 없고
결국에는 뭐한다? 병조판서 벼슬을 내려주고 길동이는 떠난다 라는 거. 자, 그럼 넘어가서 정리하고 문제 풀게요. 자, 주요 인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길동이는 뭐다? 서얼로 태어나서 얼자. 현실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적 성격을 가진 영웅적 인물. 그래서 영웅적인 영웅일대기 구조를 따른다라고 했고요. 홍판석, 길동의 아버지로 현실의 규범을 중시하며 보수적인 그렇지 서얼 양반. 자, 양반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 자, 춘섬, 길동의 어머니로 현실의 규범에 순응하는 전형적인 조선의 여인상. 자, 내려가 볼까요? 자, 길동이는 뭐다? 소인이 대감 전기를 받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버지라 못하고 형이라 못하오니 하고 얘기했고, 홍판사는 야, 재산 집안에 청한 종의 몸에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라고 얘기했어. 갈등의 원인은 적서차별이라는 신분제도 때문에 호부호영을 못한다. 그러니까 홍인영은 적자, 얘는 서자. 보면 간단히 말하면 서자.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제도. 혹은 적자와 서어를 차별하는 제도. 자, 배경이 되는 모습. 자,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 신분에 따라 호칭도 다르고요. 적서차별 제도 때문에 서얼은 차별을 많이 받았고요. 자,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적서차별에 대한 저항과 자, 그리고 뭐 하고 싶다? 입신양명하고 싶다. 그래서 저거 병조판서 벼슬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 여기까지 문제 풀어주세요.